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낯익을 분이실 겁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두 분과는 구면이신가요, 이재석 기자님? 그 노지민 기자와는 구면이고요. 네. 왜냐하면 노 기자가 KBS 담당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도 이제 어떤 안 제가 보면 취재원, 직무유기죠, 제가. 그때 취재원이었고 제가 그렇게 만났었고 네. 박성태 전 기자하고는 오늘이 초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TV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두 분 TV로 많이 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석 기자 그 KBS 떠나신 게 지난 겨울이었던가요? 예,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푹 쉬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좀 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좀 나름 구상하는 시간이었다. 예. 그래 결론은 나왔습니까? 결론이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뭐 있나요? 그냥 뭐 닥치며 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고민들 때는 아침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 요즘 아침 드세요? 예. 건강하시구나. 전 아침은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아침에 배가 고파서 먹고 있습니다. 뭐 하루 세 끼? 아니요, 점심을 못 먹을 땐 많고요. 예. 점심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객적인 얘기 그만하고. 자, 오늘 이재석 기자를 특별히 모신 이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바로 아마 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KBS에 무슨 문건이 하나가 나왔다면서요? 노지민 기자가 한번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지난달 31일에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박미인 KBS 사장에게 소위 KBS 정상화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형태의 대외비 문건인데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러면서 느낌표 3개가 딱 박힌 그 18쪽짜리 문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좀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KBS 정상화, 중기적으로는 방송구조 개편 예상 이런 목표가 써 있어요. 네, 거기 보면 KBS 정상화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 콘텐츠 경쟁력 강화 외에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또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 이런 것들이 정상화라고 써 있고 방송구조 개편은 옆에 KBS 공중분해라는 설명이 또 써 있습니다. 함께 이 현행 KBS를 1공영, 1민영 등 방송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써 있고요. 특히 여기를 보면은 이 박민 사장이 해야 할 일을 시기별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재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는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 사과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는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파 중심으로라고 써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여기에 괄호를 써놓고 이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 포함이라는 전제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밖에 임명동의제 폐지, 또 인력 축소, 인건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 측에서는 인사 관련 부분 등이 특히나 이 방송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KBS 사측에서는 이 문건이 괴문서다. 그러면서 이 MBC와 KBS 본부 또 이 문건 관련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세 주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문건을 그 딱 본 평부터 좀 그러니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재석 기자는 지금 이 문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좀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이 문건을 처음 보도한 게 이제 MBC 스트레이트죠. 매우 훌륭한 보도였다는 건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제 논평하고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매우 훌륭한 보도였고 따라서 이달의 기자상이나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예, 그것을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조금 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의 안위를 위해서 이 문건이 실제한다는 걸 우리가 가정적으로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KBS 사측은 이 문건이 뭐 괴문서다, 실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전면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때는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같은 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구체성을 봤을 때는 이 문건은 실제로 지난 가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들이 매우 많죠. 언론노조 KBS 본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저의 논평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놀랍지만 놀랍지 않다. 예,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말하자면 지난 수개월간 그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후적으로 영화로 비유하자면 프리퀄 같은 거를 문서로 확인한 거잖아요. 예,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사전에.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수많은 일들을 실행에 옮길 때 사전 계획을 그럼 안 했겠는가? 예. 당연히 사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실행을 밟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YTN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놀랍지만 놀랍지 않다. 예, 이런 좀 알겠습니다. 역설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이따 짚어보고 박성태 실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문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서로서 확인되는 거는 짐작하거나 추정되는 것을 텍스트로 근거가 되게 확인하는 거고 물론 KBS의 공식 입장은 이 문건은 괴문서고 간부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적이 없다라는 게 KBS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단 문건이 실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문건 저희가 봤으니까 실제하겠죠. 그리고 나름 KBS 핵심이 작성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현실은 더하지요. 이 문건보다도. 그래요. 예, 현실은 제가 볼 때 KBS 현실은 더하고 다만 이게 텍스트로서 이 계획이 확인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큰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눈길을 끄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입니다. 축적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자를 예. 우파 중심으로 기용을 한다. 역시 인사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오자마자 원래 사장의 권한은 인사권이죠. 가장 큰 게. 예.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단락의 첫 번째 항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KBS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첫 번째 항이 KBS 공영방송 역할과 기능을 제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파 중심으로 공영방송은 우파의 방송인가 이 문건으로 텍스트로 나온 거에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거죠. 명시적으로라도 아무리 자기들끼리 보고 그럴 수 있는 문건이라도 공영방송이라고 언급했으면 특정 정파를 언급하는 거는 저는 공영방송의 뭐랄까요 의무화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문건 자체에서 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제가 그냥 이건 제 추정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앞서 얘기한 축적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자. 예. 근데 KBS의 사장이 바뀐 다음에 저도 아는 KBS 친구들 몇몇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저의 주장이고 몇몇의 전언입니다. 능력 있는 우파는 그 능력 있는 우파도 이건 너무 심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좀 스스로 멀어져 갔다라는 일부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세 분 말씀에 조금씩 이미 묻어 나왔으니까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KBS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연결되느냐 비슷하냐 이걸 좀 일단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그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박민 사장의 취임 일성이 사실 대국민 사과였죠. 네. 네, 특정 보도를 거론하면서 특히나 이제 여권의 비판적인 보도들이 다수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임명제청 직후부터 대대적인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 사례만 보면은 아무래도 핵심 요직이라고 하면 본부장이나 뭐 센터장급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 9명 모두 뭐 소위 굳이 따져보자면 보수 성향 노조. 저는 일단은 뭐 노조를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사태 책임자로 지목되는 제작본부장 같은 경우도 또 역시 보수 성향 노조인 공영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 임명 동의제 이것도 지난해부터 사측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올해 1월에 임명 동의제 없이 국장들을 임명을 했고요. 또 지금 KBS가 올해 1,001억 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고 또 3월에 51주년 공사 창립 그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때 박민 사장이 스스로 이게 주요 성과다라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큰 줄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양상이긴 하죠. 이지석 기자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을 바꿔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는 당장 수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령
KBS ETV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건에 적시되었다 해서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나면 네. 나머지 일들은 다 지금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말이죠. 근데 지금 KBS의 반박 내용을 보면 이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 반박 내용이 있고 해당 문서에 적힌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외주 제작 확대 진행 사실이 없다. 또 반박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원 축소나 임금 삭감이나 외주 제작 확대 같은 것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사이즈가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절차나 중간 과정이 필요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문서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반론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이 예. 부분은 의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요 지금 조금 저는 그 반박 내용 중에 경영 계획서를 베끼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거의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서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좀 본질적인 쟁점을 좀 회피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러니까 이 18쪽짜리 이 문서에는 경영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아까 노 기자가 잘 요약해 줬듯이 그 뭐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른바 보도의 공정성 불공정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경영 계획서를 베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측이 반론을 펴는 것은 아마도 뭐 수신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영 계획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박민 사장 경영계획서를 오랜만에 다시 또 열어봤어요. 그런데 뭐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긴 하죠. 뭐 대국민 사과나 불공정 편파 보도 같은 언급들은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국장 임명동의제나 단체 협약 활용 같은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계획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무언가 과제를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내용은 오히려 이 문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을 가지고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사후에 이거를 베껴 쓴 누군가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KBS 본부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건 단순히 한 번에 작성돼서 끝난 문건이 아니라 이게 켜켜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가 왜 작성했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건 없는 건가요? 네, 예, 지금까지는 아직 뭐 확인되고 밝혀지진 있습니다. 않았으나 예. 그러니까 작성 시점은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내용을 보면 시점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0월과 11월 사이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건 안에는 김희철 전 사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급돼 있고 네. 그리고 박민 사장 취임 시 이렇게 취임을 가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서술돼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취임이 11월 중순이었으니까 10월, 11월 그 상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모두에서 전제했듯이 이 문건이 실재한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이른바 박민 사장을 보좌하는 쪽에서 박민 사장과 그 수뇌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차원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근데 제가 경영계획서는 못 봤는데 노지민 기자에게 잠깐 물어보면 경영계획서에도 우파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우파 중심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죠. 그럴 리가 공개돼 없죠. 있는 네. 계획서에 그런 말이 써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경영계획서를 베꼈다기보다는 다만 이제 노조를 문제 삼은 부분은 예. 등장을 합니다. 비선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또는 비선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다만 아무튼 문건에 위기는 기회다라고 그러니까 딱 적혀 있는 거 보면 위기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문건 작성자의 관점에서는 위기 국면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신들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KBS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박민 사장 부임 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박민 예. 사장 부임으로서 위기는 해소됐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표지를 잠깐 보면 지금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국민 요구와 경영평가 권고 등을 지렛대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가 사실은 뭐 매년 이뤄지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한 번 좀 부딪혔던 적이 2022년도 경영평가 계획서를 쓸 때 그때 그 경영평가위원으로 김백 지금 YTN 신임 사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도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경영평가 권고를 지렛대 삼아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이 실제 존재하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됐다면 좀 뜯어볼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문건이 박민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이 돼서 박민 사장이 이 문건 내용에 기초해서 지금 이른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비선이든 비선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또 눈여겨보는 점은 왜 이 문건이 만들어졌고 또 전달됐는까지는 뭐 정확히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추정은 뭐 전달됐을 거로 보는 거죠. 네. 그랬을까라는 거 보면 사실 박민 사장이 KBS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일보 출신이죠. 잘 모르고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사장이 임명됐잖아요. 누군가 내부에서 그러면 KBS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뜻에 맞게 의도에 맞게 바꾼가를 조언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KBS 박민 사장이 왔을 때 내부 얘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분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물론 그러면 왜 이제 그런 분이 됐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도 물론 신문 출신 분들이 방송사의 사장으로 된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과거에 정현주 사장이 그랬었죠. 하지만 정현주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높게 평가돼서 임명됐었는데 박민 사장은 사실은 법조 기자 클럽 여기 회장을 지냈었고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과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이 됐다는 해석이 많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 대담에서 디올백이 조그마한 파우치로 표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문건을 떠나서 그냥 이재석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KBS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이미 다 노지민 기자를 비롯한 미디어오늘 기사, 뭐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다들 짐작하고 있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 방송이 예정돼 있어서 어제 안 그래도 그 언론노조 KBS 본부 쪽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고 그리고 제 후배 기자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 짐작하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반발 심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일할 맛 안 난다. 그런 전언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KBS 범위를 벗어나서 이 문건에 보면은 방송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1공양 다민영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많이 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1공양 뭐 저 방송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입법 사항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KBS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혹시 이 문건 작성자가 KBS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쪽하고 다시 또 어떤 소통의 결과물로 이 문건 내용에 그러니까 방송구조 개편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기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논란이 됐던 뭐 소위 MBC 정상화 전략이라거나 뭐 KBS 관련된 문건들은 그 외부에서 작성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뭐 국정원이라던가 뭐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작성이 된 것이라던가.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공적 기관에서 쓴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력에서 뭔가 뭐 진영이나 그룹에서 조언을 주는 형태로 쓴 형태의 문건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방송구조 개편은 사장의 영역으로 통제 가능한 게 KBS 정상화까지이고 이 방송구조 개편은 사장의 영역을 벗어난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중기적 좀 긴 호흡의 방송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써놨는데 어차피 이건 박민 사장 임기 때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썼을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썼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건은 내부용으로 보는 게 합리적
단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ETV 민영화라든가 이런 방송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도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보수적 성향의 어떤 시민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KBS ETV의 어떤 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설령 담겼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외부와의 어떤 소통 교류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작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수 쪽에서 민영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언론 하나의 산업으로서 본다면 네.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광고 선전비에 기대는 게 많은데 네. 요거는 각 국가의 GDP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고요. 그럼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래서 OTT나 이런 유튜브로 많은 또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심한 레도션이 됩니다. 어쨌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저널리즘을 펼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일부에서는 구독 모델이나 후원 모델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팬덤에 휩쓸리기도 쉽고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공영방송의 지위 특히 KBS, 뭐 MBC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 좀 어떻게 보면 독립돼 있는 근데 자꾸 보수 쪽에서 민영화를 얘기를 한다. 네. 그거는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아직 이제 뭐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정화법입니다만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한다 국회에서 그러면 실제로 방송법이나 이런 걸 손대 가지고 민영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의힘의 1순위의 과제일 것이냐.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박민 사장 체제가 만족스러울 터이고 그러면 이런 방송계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급박한 과제인가 이거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 굳이 이제 지금 ETV를 민영화시켜야 되는 정치적 동기가 있느냐 남아 있느냐 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죠. 지상파에다가 지금 공영방송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받고 있는 KBS를 가져가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누가 나설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로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그때는 많은 뭐 규제 해소나 뭐 이런 정체성의 변화 같은 게 있겠지만은 이걸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민영한다고 쳐요 ETV를. 그러면 KBS 조직, 인력, 장비 이런 것들 어떻게 쪼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예. 어떻게 쪼갤 수 있는 거죠? 그 가능한가요? 그 계산법이 나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1TV와 2TV가 지금 뭐 다른 회사로 분리돼 있거나 뭐 이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궁금해서 아무튼 뭐 일부 기업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부 기업이 희망을 한다 민영하면 인수하겠다. 저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산을 많이 떼주는 형태로는 가능하죠. KBS가 나름 부동산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규제에 묶인 제가 알기로 수원에도 좀 땅이 많죠. 그런 것들을 떼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저한테 훅 이렇게 기습하는 거를. 예.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재무적인 문제 됐을 때 네. 요거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쟁점이긴 하죠. 뭐 진짜 땅이라고 하면은 뭐 여의도에 있는 별관도 있고 뭐 많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공영방송사에 대한 게 이런 자산이나 땅을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된다는 게 정말 비극인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네. 만약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우호적인 곳에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YTN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백 사장이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그 부임하는 과정과 김백 사장이 YTN 사장을 부임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렇죠. 뭐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네. 예, 이른바 코드 인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양대 노조 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임명동의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임명동의제가 뭔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알지만 잠깐만 부연을 하자면 이른바 국장을 임명할 때 사전에 구성원들에게 동의 절차를 밟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임명동의제가 지금 KBS, MBC, SBS, YTN 이런 데서 이제 다 시행 중인데 KBS는 사실상 그것이
형해화돼 버렸죠 이번에. 그러니까 앞으로 YTN에서도 어떤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장이 바뀌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현실주의적으로 좀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이나 색채가 좀 변경되는 것도 이해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그 어떤 절차, 언론사의 어떤 사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확립된 그 절차 자체를 아예 그냥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지점이 좀 가장 안타깝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임명동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경영이나 또는 대주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쉽게 무시돼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철학의 논리도 만들고 하면서 그걸 이제 형해하려는 세력들에서 명분을 갖춰가려고 했는데 그냥 나는 반대야,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그렇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무도하게 이런 부분들이 뭐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계에서도 좀 거기선 무력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박민 사장도 KBS 사장에 부임하자마자 그간의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김백 YTN 사장도 부임하자마자 불공정 그 방송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도 바꿨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YTN은 심지어 민영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공영 방송은 뭐 지배구조상 뭐 정치 권력과 가깝다라는 게 뭐 많이 알려진 건데 민영화된 거 관련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을 좀 되돌려 보면은 공영 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영화를 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향됐다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게다가 이제 그 유진그룹 회장이 있잖아요. 유경선 회장 같은 경우도 뭐 공정한 저널리스트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이게 자본이 과연 이런 편향성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도 많이 들게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공식처럼 굳어져 있어서 이 정부에서 좀 방송 사업을 또 언론사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그 사장이 불공정 방송을 사과했다는 건 자기 반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성의 주체인 자기가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사장 개인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방송법에 따르면서 그러니까 그 편성 제작에서 사장은 그러니까 저기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포괄적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불공정 방송을 사과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러니까 편성 제작에 실질적으로 어떤 투입돼서 일해왔던 사람들의 결과물이 불공정 방송이라면 그 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은 거친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절차상 논리상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반발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어느 정도 크게 분노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KBS 1월 1일 첫 멘트가 동료 시민이잖아요. 아주 흔하지 않은 표현이 과감하게 1월 1일 날 나왔어요. 그 과연 동료는 누군가? 대국민 사과할 때 과연 국민은 누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YTN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 여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권 권력 세력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걸 콕 집어서 불공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참 좀 넘어간 그러니까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의 주체는 평기자, 평PD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임명된 사장이 본인이 그냥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듯이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선 제작의 어떤 독립성과도 위배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저 과거의 관례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불공정한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사과할 때 뭐 평가는 갈렸겠지만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거치거나 이제 뭐 뉴스 형태로 좀 반성을 해서 무엇 때문에 불공정했는지 밝히고 그렇죠. 제작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사장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한 보도다라고 생각한 것만 사과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세요. 그런데 뭐 이제 조금 아까 박성태 시장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뭐
이런 일이 뭐 워낙 반복되니까 이제 분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법적으로 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부 규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방송법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법 위반이라고 해도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 뭐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무력감이 들기도 저는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렇게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를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사실 자신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방위가 너무 무도한 제재들을 계속 남발하고 있잖아요. 소송 가면 거의 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권에서도 이게 너무 무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을 획득하는데 불리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여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도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어느 조직이나 아주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선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번 KBS 또는 YTN이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할지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너무 무도해 보이는 건 저는 상당한 확률로 역풍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총선 민심이 그중에 하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재석 기자가 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니, 물어보시네.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KBS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나온 사람이 또 이렇게 한마디 연기가 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KBS에 있는 그 평기자, 평PD들의 어떤 저널리즘 관점이나 인식이 대체로 건강한 편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예, 제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떤 구조나 리더십이 잘 마련되기만 한다면 그 평기자, 평PD들이 본인의 저널리즘 관점과 인식을 잘 방송에 녹여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질 좋은 훌륭한 방송을 한다라는 평가를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쭤보던 취지는 언론사는 말 그대로 그 노동 집약형 그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모든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심만 유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뭐 그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네. 저는 뭐 DJ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 역사는 발전하지만 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최소 300년짜리여서 언제 발전한 모습을 볼지는 모른다. 네. 또 다만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막판에 초를 치세요 또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이게 바로 뭐 10년 뒤에 그렇죠. 될지 모르죠. 노력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 점은 100% 그냥 동의합니다. 수레를 굴러가는데 네.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박성태 실장이 이렇게 이제 막판에 멋있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박성태 실장이 떠나신다고 합니다. 왜 저희를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떠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근처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성태 실장과 언론업들을 좀 같이 꾸며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박성태 실장과 함께했던 언론업때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신데 예. 뭐 같이 왔던 우리 애청자 촌철님들께라도 고별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은 힘들었지만 상당히 여기에서 방송하는 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처음에 제작진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언론계 현실도 감안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네. 많은 또 언론계들의 고민, 현직 기자들의 고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태 실장의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언론업대를 꾸며줄지는 다음 주에 개봉하도록 이렇게 기대해 주셔도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노지민 기자도 수고하셨고 네. 박성태 실장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